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 설명은 좀 무엇이냐. 자, 이건 환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페이지에 298페이지에 있는데 요약집에. 자, 환지 방식은 예전에 이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었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을 요새 배우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토지공사였죠. 토지공사 정부가 돈이 없을 때 70년대 많이 썼습니다. 60년대. 이러면서 갑자기 땅을 구획해주면서 토지를 구획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개발에 대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그 비용을 충당하는 채비지라고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돌려주거든요. 그 환지 방식은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합니다. 그죠? 도시개발 사업에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요. 개발된 토지에 대해서 재분배 설계 시 뭐 평가식이나 면적식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고법 시간에 이제 배울 내용이고요. 환지 방식이다.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죠. 9번의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이제 우리가 민간 부동산 개발 방식이 이제 BTO와 BTA를 또 냈죠. 작년에. 그래서 종합적인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앞쪽에서 우리가 부동산 박스에 개발에 대한 이 정리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어떻습니까? 육성에 관한 법령에 부동산 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공급에 들어가죠. 부동산 개발 수행하는 업을 얘기한다. 자, 법률적은 어떻게 돼요? 아까 나왔지만 좀 우리가 비용을 좀 들더라도 줄이려면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자, 시장성 분석은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럼 이제 몇 번이 틀렸냐면 4번도 토지개발 신탁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탁자에게 이제 그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 수익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요. 자, 이제 5번이 좀 애매했는데, 자, 우리가 민간이 개발해서 시설 소유권을 준공하고, 동시에 공공이 기속합니다. 그죠? 기속해서 T까지 맞죠? 자, 이걸 민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면서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죠. 임차라는 자체는 이제 TL이기 때문에 BTO보다는 BTL을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이 자, 어떻습니까? 10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오고요. 자, 11번은 이제 조금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어때요? 그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건 29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요. 고법에서 하나, 학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나왔던 문제를 냈기 때문에 감정평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열악,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양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지금 풀 건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상업지와 공업지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단독주택과 다세대가 있으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건 고법 시간에 배우시고 학교론에서 이제 꼭 맞출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자, 우리가 1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이런 게 이제 키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약집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빨리 진행을 했고요. 중요한 게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 파트가 출제가 8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에 부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왔죠. 자, 그래서 이제 잘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간평이기 때문에 간평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간평을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92페이지에 1번 문제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교재로는 페이지 3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본 개념에 문제를 풀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정답이었죠.
1번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독과 다세대 나왔다. 주거환경을 보존한다니까 이제 관리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정평가 미리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조건 불안 자체는 어떤 전제 조건에서 이제 푸는 거죠. 불확실한 걸 전제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증감이 되는 새로운 상황 발생을 상정한다. 전제로 한다. 그 조건이 성취될 것이라는 조건이라는 게 붙었죠. 전제로 해서 평가한다. 자, 소급은 원래 우리가 기준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인데 미리 가격 조사가 가능하고 그 시점을 기준점 수에 있죠. 소급은 과거니까 기준점을 해서 부동산 가격 평가한다는 거 맞고요. 자, 우리가 시험제 나온다면 이제 일괄 구분 부분이에요. 개별이 원칙인데. 자, 일괄 평가는 2개 이상의 물건이 같더라도 일체로 이용되거나 대상 물건이 상호관리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해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은 법령이 규정한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이라는 건 법규에 정한되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어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라든지 가세평가. 근데 이제 구분과 부분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데, 자, 이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이에요. 그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이 아니라 부분평가로 가셔야 됩니다. 자, 구분이라는 건 한 개의 물건에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유력하다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50%가 나와요. 그러니까 6문제는 3문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번 문제는 예상했던 건데 2번이 정답이군요. 자, 시장 가치는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이야. 그래서 다수 보통의 사람들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죠.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최고로 많이 성립된다는 거.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또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는 기준점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불법적이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됩니다. 포함하면 안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반평에 대한 규칙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4번, 5번도 체크해 보죠. 자, 4번은 둘이상에 대한 아까 일괄평가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앞쪽에서. 둘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의 용도상의 물건의 관계는 일괄평가한다. 자, 이게 구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5번이 이게 구분이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했잖아. 그럼 어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대상 물건에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부분 찍으면 안 되고, 자, 이건 구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이 맞다. 그래서 이것도 다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이론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격 이론을 조금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312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와 가격. 그래서 얘가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격 이론에 가셔서 자, 1번 문제는 이제 3번이 틀렸는데 가격은 과거 값이고 그 다음에 가치는 장래에 되는 편이고 미래가 아니라 현재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가치와 가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가치를 살펴서 가액으로 표시하거든. 이 가격이 이제 가격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틀린다는 것은 자, 지금 책에 보시면은 매수인가 매도인간의 실제 지불된 금액이야. 그럼 자, 이게 20억으로 거래됐대요. 그러면 20억으로 거래됐다는 과거의 값의 전문가는 평가사가, 중개사가 되겠죠. 근데 평가사 자체는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 여기에 전철이익이 뚫린다든가 유동이익을 봐야 되죠. 그러면 항상 평가사는 장래이익이 중요해요. 장래이익을 현재 값으로 갖고 옵니다.
현재 값으로 갖고 오는 게 평가사가 전문가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제가 이제 야매를 하게 되면 약간 이게 유학 때 약간 과격했죠. 과격하다. 집에 가면 좀 재밌으니까 재치가 있죠. 우리가 중국산을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가격은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예요.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인데 가치는 무수히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하나로 표시되니까 가격은 객관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격은 특정 부동산의 교환의 대가 매수인이 지불된 가격, 과격. 그래서 과거는 가격이다. 재치. 그래서 가치는 장래된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죠. 가치는 어떤 효용에 중점을 두면서,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거용이 편리성이 있다, 쾌적성이 있다, 그럼 높게 평가되니까 장래 수익성은 이제 그 상업용이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편익은 긍정적인 거,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비긍정적인 거. 임대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주거용이라는 것은 쾌적성 같은 거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가치라는 건 주관적이며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또 가격은 하나지만 가치는 여러 가지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정답은 3번이 나왔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갑니다. 그러면 가치라는 것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교재 가시면 312페이지 가죠. 요약집.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다르죠. 그 사용가치는 우리가 교재 보시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지닌 가치고, 교환가치는 매매되었을 때 가치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샀다. 그럼 내가 사용가치가 크다면 임대를 받으니까 아직 교환하지 않고 보유하겠죠. 교환가치보다 크다. 그럼 나는 보유를 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크면 처분을 하겠죠. 감정평가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이제 선풍기를 샀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 이걸 판 교환가치는 내가 낮더라도 지금 이게 오래된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떠지만 잘 선풍기가 돌아가고 나한테 아주 사용가치가 큽니다. 그럼 보유하는데, 자, 우리가 교환가치는 작지만 사용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오래됐어요. 골동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선풍기를 이제 콘센트에 넣게 되면 그냥 팍 터지거든요. 근데 아주 골동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교환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크다. 이렇게 가는데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가치는 대상부동산의 시장에서 매도됐을 때 형성되는 교환가치와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용가치는 특정한 용도에 사용됐을 때 가치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됩니다. 유사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른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 가치는 특히 이제 투자가 재산부동산에 갖는 객관적이나 주관적인 가치라는 걸 바꿔서 낸 적이 있었고요. 보험 가치는 보험금 산정 보상에 대한 기준이죠. 그 다음에 가세 가치는 정보로서의 가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사용되는 가치고, 공익 가치는 공익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존과 보존을 하는 공공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이 아니라 비경제적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줘야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따져서 보는데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번의 정답은 1번이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발생 요인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3번하고 3번의 정답은 이제 그 3번이 정답이겠고, 그죠? 3번의 정답은 3번이고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일단은 여러분이 그 313페이지 가서 조금 우리가 설명을 좀 하고 올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설명이 좀 들어갑니다. 감평은 이제 여러분이 감정평가를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천천히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접근시켜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이 보시면은 313페이지 보시면은 가격의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흐름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줍니다. 자, 그래서 보통 형발이라고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그 형성 과정을 이제 볼게요. 당연히 우리가 부동산 가치의 발생 형성 요인이 있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은 형이 일찍 깬다 그랬죠. 그래서 일찍에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본다면 지역 분석한 다음에 개별 분석하잖아요. 근데 일반은 이제 사경영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사회적은 인과 관련되고 경제적은 이제 수익 관련되고 행정적은 정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전철역이 뚫리자마자 교통 체계가 바뀐 것은 인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의 사회 우리가 경제적인 게 바뀌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가치의 발생 요인을 알려줍니다. 부동산 가치.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을 주죠. 자, 우리 시장은 불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있으면 양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바로 가격 결정 못 됩니다. 평가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유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용성. 효용성도 맞는데 효율성 하면 안 됩니다. 효율성은 형평성의 반대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다 얘기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철이 뚫리니까 주거용의 편리성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치가 증가하는 발생 요인이 되겠죠.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는 발생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은 어떻습니까?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가치 발생 요인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요. 유용성은 있지만 상대적 희소성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우리 부동산은 유용성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또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니까 우리가 가치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유효수요가 이제 이따가 나올 텐데 유효수요는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구매력을 뒷받침돼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전성은 우리 부동산 물리적 실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권리의 이전식입니다. 그래야지만 가격이 발생되죠. 권리의 이전성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법적 소유권 이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만 있어도 가는 게 아니라 네 개에서 같이 상호작용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그래서 형발이라고 했죠. 우리 형이 좀 큰 형이 있죠. 발이 큰 형이. 그래서 그 형은 일찍 깼기 때문에 형이 일찍 깨죠. 그래서 형발이기 때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틀린 것은 당연히 아까 하나만 있어도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3번.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가치 발생 요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작용에 의해서 발생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3번이 정답이고요. 자, 효용은 유용성이에요. 주거용은 편리성, 쾌적성. 그럼 인간의 필요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고요.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약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그다음에 양도 가능성은 권리 이전성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전성으로서 우리가 보통 유상유의, 그죠? 효상유의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하는데 이전성도 가치 발생 요인에 포함이 되고요. 자, 형발이에요.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가치 발생 요인에서 좀 문제가 많이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기시면은 자,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정답은 2번인데 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유효수요라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만 이게 아니라 지불 능력도 갖춰야 되거든요. 유효수는 살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럼 얘는 대상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불 능력을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로 합니다. 자, 대상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 법적 특성과 대상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또 주겠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정확하게 2번이 정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자, 3번 갑니다. 자, 우리가, 4번. 효용은요, 우리한테 유용성을 준다는 것은 용도에 따라 주어지는 쾌적성, 상업적인 수익성, 공업적인 생산성을 표현할 수 있죠.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다 끝났죠. 근데 5번은 좀 중복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95페이지를 가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잘 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일단 320페이지 가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과 의사 지역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서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5번도 풀었고요.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이제 우리가 파트를 넘겨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일지계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거 일지계, 지역 요인이 개별 요인을 열어주죠. 지역 분석이 먼저고 개별 분석이 후행합니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바꿔내는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자, 강남역 사거리, 보통 우리가 요약집 32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강남역 사거리에 전철역이 이제 3번 출구가 뚫린대요. 한번 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강남역이 생기기 전에. 그럼 여기 있는 부동산을 봤을 때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먼저 평가사는 지역 분석을 먼저 봅니다. 그죠? 지역 분석을 봐서 가장 대표적인 표준적 이용을 봐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0m에는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나는 표준적 이용을 봅니다. 표준적 이용을 보고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 분석은 당연히 지역적인 용의를 본 거고요. 개별 분석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자체를 보는 겁니다. 부동산 자체. 개별 분석. 그럼 내가 여기다 상가 건물을 지어야겠죠. 가장 최이용을 또 해야 된다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수준이 아니라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자고 했어요. 지역이 선행하고 개별이 후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표 후개체, 선지표 후개체. 자,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얘가 좀 거시적이라고 하면 전체를 본다면 얘가 좀 미시적이죠.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지는 좀 미개하다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동의수권이라는 걸 파악해요. 그래서 공간적 범위는 이제 우리가 사례 자료의 최원만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동산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수권이 구성이 됩니다. 자, 최근에는 이걸 어렵게 출제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다 안치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역이 있으면 또 유사적이 역삼역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강남역은 제가 지금 강남역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 학원을 건물을 이제 평가한다고 봐봐요. 학원 원장님이.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사례 토지가 있죠. 그럼 강남역은 대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근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직접 해주고요. 근데 없으면 넘어가야 돼요. 유사한 역삼역으로 갑니다. 당연히 여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죠. 그죠? 사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역삼역에 대한 거는 유사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동의수권 내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유사지역은 간접 열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이제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가서 우리가 이제 정답을 본다면 지역 분석 첫 번째 문제는 3번이 정답이고 두 번째 문제는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볼게요. 좀 3번은 좀 난해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요. 들어갑니다. 자,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선행하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토지하고 건물. 그래서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약간 야비했는데
문맥이 안 맞아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담에 채용을 한다는 거 맞죠? 자, 지금 인근 지역의 범위는 항상 고정적이 아니라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성장기, 성숙기, 세택기, 천익기, 약하기. 자, 동일수권 인근 지역을 포함합니다. 인근 지역과 상호 관련이 있는 유사 지역이 존재하는 또 공간적 범위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경향이 이제 작년에 문제 나왔던 게 좀 쉽게 철제됐죠. 작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역이 선행하는데, 자, 감정평가에 대한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의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이 중요합니다. 선지표였죠. 가격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과 유사적 동일수권이고, 자, 이 선지표 후계체죠. 개별 분석에서는 채용을 판정하기 위한 거고,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먼저 합니다. 아니죠. 바뀌었죠. 개별 분석보다는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건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얘기가 또 들어갈 수 있죠. 지역 분석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이고 개별적인 미시적이다. 그래서 거지가 미기하다. 이렇게 해서 좀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가격제 원칙이 좀 어려워요. 이제 가격제 원칙에서 여러분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나오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가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이제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적합과 균형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페이지로는 326페이지 가시면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의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조금 어렵지만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3번의 정답은 우리가 또 이거는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균형과 적합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327페이지 가시면 갑니다. 나머지 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키가 뭐냐면 적합과 균형이에요. 적합과 균형이 이제 가장 잘 뜬다는 거 우리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갑니다. 적합과 균형이다. 자, 들어갑니다. 자, 채용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거를 제요약칙 가시면 이제 내부적과 외부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의 대표적인 게 적합이고요. 내부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냐 외부냐를 이제 파악하시는데, 자, 균형이라는 자체는, 자,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합니다. 설계의 분량 같은 거. 기능적 감가만큼 낮게 평가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때요? 이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죠. 내부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구성 요소라는 것은 생산 요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 요소 간에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기능적 감가고, 앞쪽에서 우리가 이거는 자체에 대한 개별 분석을 통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거다. 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은 균형은 내부적인 구성 요소, 구조 설계, 조화, 균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능적 감가 발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합은 외부예요. 그래서 제가 외적과 경쟁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 낮게 평가되죠.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요. 쾌적선이니까. 시장은 상업지니까 가 있어야 되죠. 수익성이 중요하니까. 그럼 얘는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건 치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건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거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편법이 야매가, 자, 우리가 앞쪽에서 지금 문제는 안 냈지만 기출 문제가 페이지 320페이지 가시면 지역 분석이 지읒 들어가니까 적합에도 지읒 들어가고, 자, 개분석이 기억 들어가니까 얘도 균형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자, 그러면 거의 다 지금 뜨는 게 적각과 균형이에요. 다른 것들은 제가 기회비용 같은 거는 뭐 이제 책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걸로 이제 그 연결시키겠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그 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위주로 가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시고요. 3번의 원칙인 것은, 3번이 정답인 것은 다른 것들은 제가 설명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가 아니라 외적이죠. 외부적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이죠. 자, 다른 게 대조입니다. 근데 부동산 간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따른 채용을 강조한다. 이 구성 요소는 이제 내부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다. 자, 우리가 감정평가에서도 가격제 원칙은 감정평가사가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서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이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은, 자, 항상 2개 이상의 제어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지금 제어가, 대체 원칙은 이제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물리적이 아니라. 그럼 다,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인데, 얘는 7억 받고, 얘는 만약에, 자, 3억 받는데요. 아니, 우리가 5억 받는데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2개 이상의 제어가 존재할 때, 어떻습니까? 유용성이 동일하다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유용이 기능이거든요. 얘도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럼 싼 거 선택하겠죠. 이게 대체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은 기회 원칙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설명해 드리면서 갈게요. 자, 너 거기 기여하는 게 뭐니? 그러죠. 기회 원칙은 균형 원칙에 선행을 합니다. 기여가 맞아야 균형 원칙이 맞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기여한다는 것은 아까 기능적 가가만큼 낮게 평가돼서 7억이라면, 자,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대한 생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1억이 들어가서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저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여도의 합이라고 그래야 돼요. 기여도. 그래서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추가 투자의 적극 판단이죠. 그래서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 기여하는 게 들어갔죠. 부동산 가치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고요. 자, 변동은 시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변동의 원칙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채용 원칙의 예측의 원칙과 관련돼서 항상 토대가 되거나 전제가 되거나, 그래서 시간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르기 때문에 앞쪽에서 왜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럼 시점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변동은 항상 그 제어 가격, 그 형성인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가격도 사회 경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경행,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변동한다. 당연히 변하니까 변동의 원칙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떴던 게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갈게요. 일단은 구분과 부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필의 토지의 일부분이라는 건 그 한 부분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럼 부분 평가입니다. 구분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이 아니라 부분이다. 이렇게 가지고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대체 원칙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 기회비용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는 자체는 대체 원칙을 전제로 깔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 용도와 기능 가격, 효용면에서 대체죠. 용도, 기능 가격, 용도, 효용 가격.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A 토지와 B 토지가 있는데, 자, 공업용지로 이용을 한대요. 그럼 도움용지를 이제 이용한다면, 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도심 지역은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외곽 지역 공부보다는 시장 가격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자, 우리가 안쪽이 더 높은 게, 자, 외곽은 이제 공장용지만 사용하지만, 자, 우리 안쪽은 상업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 상업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매도자도 거기에서 이제 관여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회비용을 따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의 정답은 1번 정답입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꼭 숙지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이제 어때요? 최근에 나온 것은 다 적합과 균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 자 2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합니다. 실전에서 28일날 시험 문제 가시면 적합과 균형을 먼저 맞히시는 게 좋아요. 거의 다 답이 있습니다. 근데 적합과 균형이 이번에 2개 들어갔죠.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 원칙 또는 평가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채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졌는데 20층짜리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고, 합리적이라는 건 투기 목적이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거고 합법적이 되는 게 되고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자, 균형은 내부가 생략이 됐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대해서 내용을 맞는데, 자, 과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엘리베이터가 없까 이런 것들은 다 기능적 감가입니다. 원가 방식이 맞거든요. 원가를 정할 때 기능적 감가를 처리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제적 감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3번에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능적 감가로 처리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적합은 외적과 경쟁하죠. 우리가 부동산 입지와 외그 환경에 대한 양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2번이 틀렸고 3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합과 균형을 또 노렸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갑니다. 대체 원칙은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전에 이제 대체 관계 유사 부동산이 있다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통 비교할 때 비교 방식으로서 비슷한 게 거래사례 비교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토대가 된다. 자, 예측과 변동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변동을 얘기했고요. 자, 예측은 이제, 자, 과거와 현재를 예측한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죠. 장래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예측의 원칙을 찍습니다. 여기 이제 혼합이 돼서, 그러니까 예측과 변동은 항상 예측도 해야 되고, 현재 채용이 아니라 미래까지 예측해야 되며, 부동산은 항상 변하니까 현재보다 장래이익을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되는 게 2가지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가격제 원칙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힘들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98페이지 2번 쉬운 거부터 풀게요. 이제 3방식 6방법이면서 우리가 이제 가격을 구하는 게 있고 임료를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 교재 가져서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333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죠. 시험에 쉽게 나온다면 2번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돌리도록 하겠고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고르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원가 방식에 대해서 가격 3연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즉, 이 분필을 만들 때 원가가 들어가는 건 비용이에요. 그죠? 비용성.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건축비가 만약에 뭐 100억 들어갔다. 그럼 100억 이상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가격을 구하는 게 있고 임료를 구하는 게 있어요. 원가법은 이게 가액이니까 임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교 방식에, 자, 어떻습니까? 자, 본다면 우리가 시장성을 봐봐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이게 만약에 100원 거래됐다면 나도 100원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얘네들은 세 글자가 주어집니다. 다. 그래서 옆에 게 글씨가 맞고 원가법이니까 가액이고 임료는 적사법이다. 자, 시장성도 7글자예요. 그래서 얘 글자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면 얘랑 글씨가 똑같이 되고 비교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까는 원가가 들어갔죠. 이거 비교. 그러면 여기 비교 들어갔으니까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토지가액치 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방법, 7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이번 시험 문제, 자, 가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또 가격이 토지가액, 가격이, 자, 공시지가 기준법도 7글자죠. 이렇게 해서 7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준필을 제가 샀어요. 사서 아니면 건물을 져서 이제 우리가 판다는 자체가 이제 건축비였을 때 만드는 가격이고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자 지금 120억으로 살려고 해요. 그럼 120억 가치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자 가격으로서 자 제가 이 불필을 샀습니다. 왜 샀어? 강의하려고 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익은 무조건 다 수익입니다. 수익. 그래서 얘도 수익이니까 수익 분석법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저렇게 풀어도 맞히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꼭 여러분이 지금 터뜨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세 가지가 있고, 원래 네 가지죠. 공시지가기준법까지. 임료가 세 가지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는데, 자,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일단 정답은 3번이잖아요. 비용성, 그 다음에 7글자 맞춰야 되는데, 옆에 비교가 있으니까, 비교는 비교다. 비교. 그 다음에 7글자니까 거래사례 비교밖에 없고요. 수입 방식은 무조건 수익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수익 분석법밖에 없죠. 그럼 우리 다 할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원수거. 이렇게. 그래서 가격은 원수거.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제 어떻습니까? 특히 그 여성분들이 그리고 소유가 될 수 있지만 남자분으로 막 소유되는 적도 있고 여자의 부동산 소유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어떻습니까? 이게 강제로 오는 게 아니라 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조금 자기가 내가 집 주도권을 잡을 거야. 내 소유권을 할 거야. 라는 것 좀 어떻습니까? 강요되면서 할 수 없이 힘이 빠지면서 가잖아. 그럼 원수거란 말이야. 집에 원수 한 명씩 계시죠? 원수거는 가격이고 좀 요새 가액으로 또 얘기합니다. 임대료는 임대료를 얘기하는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어때요? 학원 다니시는 분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적이 많아요. 적분임. 그죠? 그러니까 적분임은 이제 나가면 적밖에 없다. 적분임은 임대료다. 그래서 원수권은 가격, 적분임은 임대료.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첫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첫 강의 끊었기 때문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3방식 6방법이라는 자체를 꼭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넘기시면 다 이제 산식이 나오고 막 그래요. 산식이 나오고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배워야만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문제를 좀 정리를 하면서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13강은 자 우리가 원가 방식을 천천히 하면서 산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97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산식이 있고 그 정의가 있고 내리니까 그때가 세드리고 하고요. 자, 지금 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92페이지 가셔서 정리를 합니다. 감정평가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거 세 문제 뜹니다. 50% 나와요. 꼭 체크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92페이지의 1번에 5번이 정답이죠. 그 일부분만을 사는 것은 부분이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그 시장 가치는 한정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이다. 뒤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론으로 93페이지 가시면은 자 제가 야매가 좀 가격하죠. 가격. 우리가 과거는 가격, 재치가 있다. 자 현재는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가치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다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호 결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과 개 분석에서 95페이지 가시면은 특히 이제 94페이지 4번에 유효수는 구매력을 또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가시면 1번에 3번은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채용을 판정하죠. 바뀌었고요. 자, 2번에 4번은 개별 분석을 보다 그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봤고요. 가격제 원칙은 뭐 96페이지 가시면 1번에 틀린 거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인 관계의 원칙인 적합이 아니라 외부적이라고 하셔야 되고 자, 2번에 좀 전에 풀어봤지만은 1번에 기억은 이제 얻었습니다. 2번에 그 일부분만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었으면 그 저촉 부분만 평가하니까 부분이고 자, 도심 지역의 공장용지보다 공장용지가 외곽보다 더 낫다는 건 상업용으로서 이용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반영하죠.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3번을 보시면은 틀린 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2번의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는 맞는데 경직이 아니라 기능적이다. 그렇게 보시고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1번은 다음 주에 또 연결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죠.